혹시 주변에서 항상 웃음을 띠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천사 같다, 성격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깊은 피로감과 숨겨진 고통이죠. 오늘 우리는 친절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바로 착한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님이 웃어주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런 패턴은 뇌에 깊숙이 각인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가는 카멜레온처럼 점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변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행동 패턴은 계속됩니다. 직장에서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듣기 역할을 하는 사람, 가족 내에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자아 정체성과의 싸움이 말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압하며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약 73% 높은 확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42%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2차적 현상들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폭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우울감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감정 억압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압력솥에서 계속 열을 가하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개인의 욕구보다는 공동체의 화합을 우선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이런 패턴을 강화시킵니다. 학교에서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칭찬하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은 때로는 문제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웃으며 응답하는 직원이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적절한 경계선을 긋는 직원은 협조적이지 않다는 낙인이 찍히기 쉽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만들어내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시작된 친절한 행동들이 점점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항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당사자는 그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워하며 더욱 무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신경과학적 관점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공감 능력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다 보면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공감을 보이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일반인보다 평균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 피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의 약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등 실질적인 신체적 문제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친절함이 자신을 해치는 무기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나친 친절함은 오히려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항상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반대로 그 친절함을 당연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상호작용과 균형 잡힌 관계는 사라지고 일방적인 주고받음의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친절한 사람 자신입니다.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만의 정체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마치 색깔이 다른 물감들을 계속 섞다 보면 결국 회색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개성과 특성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아소실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되어 버리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만 선택해왔던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깊숙이 숨겨지게 됩니다. 가상의 페르소나와 진짜 자신 사이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감정의 양극화입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적인 분노를 보이거나 극도의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억압된 감정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죠. 이들은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착함에 있습니다. 진정한 착함과 자기 파괴적인 착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도 돕는 것이지만 자기 파괴적인 착함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정원에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면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언제 피곤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매번 모든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정중하게 거절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지지체계의 구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변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돌봄의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는 투자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관의 재정립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가 진짜 친절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거절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죠. 예를 들어 항상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변화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일부는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있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묻거나 심지어는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경계 설정을 통해 변화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김 씨는 적절한 시간 관리와 업무 분담을 통해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으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된 에너지가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던 박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책임감이 늘어나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씨 자신이 더 행복해지면서 가족들에게도 더 진정성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친절함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안전 안내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안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죠. 또한 건강한 경계 설정은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에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건강한 관계를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서로에게 의존하되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의지하며 자라지만 각각의 뿌리는 독립적으로 뻗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지나친 친절함에서 비롯되는 관계는 공의존적 관계로 분류되며 이는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불건전한 관계 형태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공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평균 64% 높고 스트레스 수치는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I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나만 이용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요즘 너무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어서 힘들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인정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노력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적절히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진정성 있는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빠른 소통에 익숙해지면서 깊이 있는 대화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친절한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건전한 갈등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친절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포함하며 상대방의 성장과 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요청하는 것도 진정한 친절함의 일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변화의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경계 설정과 진정한 친절함의 의미를 이해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과 건강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거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